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산 무기의 인기. 2. 동유럽 국가들의 대응. 3. 새로운 높이로 업그레이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총리까지 무려 3조 원 들고 직접 한국 찾아온 이유. 정말 한국 방산산업의 성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과장 하나 없이 현재 동유럽 전체는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저마다 자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한국 무기 없으면 안 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합니다. 아무래도 폴란드의 21조 규모 한국 무기 수입에 모두들 자극을 받은 상황인데요. 바로 옆 나라인 루마니아 역시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그래도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루마니아의 경우 사실 낯선 국가 중 하나인데요. 루마니아의 경우 1989년을 기점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진 나라 중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화로 인해 징병제가 폐지되고 군대가 축소되면서 당연히 무기에 투자하지 않게 됐고 너무나 노후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폴란드에 비해 풍족하지는 않았기에 무기를 개발하거나 수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만 보더라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주력 전차인 T-55의 경우 1945년에 만들어졌고 TR-85 역시 80년대 만들어진 이후 별 다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는 아예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주변국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무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와중 바로 옆 나라인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구매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 4개월 만에 눈앞에 무기가 배송되는 현장까지 목격하게 되었죠. 원래는 미국과 독일의 전차를 검토 중이었지만 폴란드를 보고 바로 한국 전차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인공 역시 K9 자주포와 K2 전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K21 보병 전투 차량과 화약 공장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동유럽에서 한국 무기의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는 루마니아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국방비 예산을 70억 달러로 증액했고 무기 구매 예산에만 무려 3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역대급 증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루마니아가 곧바로 찾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총리를 비롯해 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의 장까지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한하게 됐습니다. 결국 무기, 경제, 예산 관련 모든 최고 책임자를 데리고 한국을 왔다는 건 작정하고 한국 무기를 사러 오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국방 관련 탑3가 동시에 한국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루마니아 국민들 역시 격하게 환호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현재 무기가 고갈되어가는 상태이고 언제 어디서 또 포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제력도 넉넉하지 않은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의 유명 전차보다 한국의 전차를 구입하게 되면 1대를 살 돈으로 3에서 4대 이상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이점으로 자리 잡고 있죠. 과거에는 너무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절대 가성비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 실전에서 입증되고 있기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고민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등 다양한 무기는 험한 산지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한국처럼 산업지형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한국에서 만든 전차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일명 AS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경우 가격도 비싸고 항상 거칠게 사용될 수밖에 없기에 아무리 잘 만들어진 무기라고 하더라도 고장이나 파손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어설프게 무기를 구입했다가 돈만 날리고 골칫덩이가 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한국 무기를 수입한 수많은 국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건 바로 한국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그만큼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신뢰감을 주게 되고 마치 물속에 떨어진 물감처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동유럽 국가들은 유지보수 및 신뢰도와 관련해 독일과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약속과 달리 제 날짜에 무기를 보내주지 않거나 보장이 나도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여러 문제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특급 배송과 유지보수까지 완벽한데 가격과 성능까지 우수한 한국 무기가 등장하니 당연히 동유럽 국가들은 속된 말로 한국 무기에 환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까지 다른 국가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는 점 역시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합니다. 아무래도 독일이나 기타 전범국을 통해 무기를 사들이는 것보다 훨씬 눈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기존에 한국 무기를 수입하고 있던 체코 등 앞으로 일명 K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동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시민들이 한국 무기를 수입하자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부에 주장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어느 때보다 환호하고 있다는 현실이 사실 믿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더욱 한국 무기 산업의 앞날이 창창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제는 루마니아까지 동유럽에 불고 있는 한국 무기 구매 열풍을 두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유럽도 한국에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활발하게 공유했으면 좋겠어. 한국이 동유럽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K2가 세계 최고의 탱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K2 전차로 세계 최고의 전차와 싸울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맞다고 대답하고 싶네요. 루마니아의 한국 전차 구매 역시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죠. 가격도 저렴한데 고가의 고성능 무기들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으니까요.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최고입니다. 무기 하나 보내주는데 10년이 걸리는 곳과 2달이면 가능한 곳을 비교하면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선택은 한국일 수밖에 없지. 게다가 유지보수도 탁월하고 기술 이전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루마니아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이 없는 나라일수록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죠.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무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때문에 막대한 전쟁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대량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나라야. 무조건 한국을 택해야지. 탱크 제조는 쉽지만 오랜 시간 유지보수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한국을 제거하려는 매우 강력한 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유럽의 유일한 대안인 셈이죠. 한국 무기를 삼으로써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가장 핫한 방산국가인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니 루마니아 총리가 바로 한국까지 달려간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있겠어? 고품 질과 알맞은 가격, 나토 장비와의 호환성, 다른 납품에 기술 이전까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이지. 폴란드로 인해 한국 무기가 세계 표준이 되어버렸어. 하나가 빠졌네요. 훌륭한 교육 및 유지 보수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사려는 이유도 이런 이유겠죠.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모두 매우 비호소득인 나라들과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항상 대비해야 하고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제조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무기를 산 나라들은 글로벌 무기 판매에서 훨씬 더 나은 기반과 지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국방력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방위산업의 성장까지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전에서 테스트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무기 또는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평가할 때 재미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정작 진짜 전문가들이 구입하길 원하는 건 실전 능력이 입증된 한국 무기입니다. 언급할 만한 무기 중 하나는 KF-21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완벽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KF-21과 관련된 논란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차 비행에선 사고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지만 2차 비행에선 엔진의 안전성까지 최종 확인된 만큼 전투기 개발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결함,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초음속 계획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전 세계 전투기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시험 비행 때와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의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KF-21의 설계안이 다시 한번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던지고 있습니다. KF-21의 우아한 자태에 빠져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제기 1호는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굉음을 내며 9차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KF-21에 이어 안전 추적기 임무를 띈 국산 경공격기 FA-50이 뒤따라 이륙했고 두 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날 20분간 비행을 마친 KF-21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2달 전 초도 비행에서 접지 않았던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7월 19일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 기어를 접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의심해볼 만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 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은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함재기로서의 KF-21을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KF-21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같은 논쟁이 KF-21의 변화된 랜딩 기어에 시선이 쏠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에 1~3밖에 안 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정확히 내리찍어야 하므로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의 군용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군용기 중 착륙에 1km 정도를 소모하는 군용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들 먹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함재기로 개발된 F-14 통캣의 착함 테스트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착함 시의 실속 속도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준의 속도로 갑판에 착함하기 때문에 정기점검 및 신규 개발 시 수미터 높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동체를 직접 떨어뜨려 시험하는데요. 착함 때의 충격은 파일럿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1,000회 이상 되는 베테랑들은 척추 충격 손상으로 키가 2에서 3cm가량 줄어든 사례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KF-21 역시 상용화 전까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예정된 걸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발암할 때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 기어에 무식할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F-14는 발암 시 노즈 기어에 순간 9톤 이상이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 기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공군 전투기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 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글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건 기본 전제이며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되는 게 1차적으로는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체의 골조에 엄청난 기술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재기의 수명한도는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착함 시 받는 충격 때문에 실제 운용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은 기본이며 좁은 곳에서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이는 항공모함같이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로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부스에서 카이는 KF-21의 함재기용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N의 모형은 함재기로 개발된 F-18 호넷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만 카이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기라는 설명으로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며 이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모용 함재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미국 F-35B와 같은 수지 기착륙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항모를 염두하여 KF-21N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 기어와 같은 이착함 장치 보강 및 윙폴딩, 염분 방지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카이 측이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 기어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조기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의 다변화로 미래의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같은 KF-21의 다양한 변신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게 예상 밖의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KF-21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중국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최종 형태의 KF-21이 공개될 때면 아예 6세대 전투기라는 새 지평을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을 모르는 한국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